너무 배고파요. 남은 거 먹어도 될까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테라스. 3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 앞에 홀로 앉아 있던 67살 박준혁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예뻤을 하늘색 원피스, 지금은 때와 얼룩으로 뒤덮여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작은 발등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며칠째 감지 못한 듯 엉킨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에서 눈만 유독 커 보였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굶주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투명했습니다. 거짓도 없었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고자 하는 간절함만이 그 작은 눈동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라베니르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에서는 손님들이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급 와인의 향기와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그곳에서 67살의 박준혁 회장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앞에는 3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진성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아무리 좋은 와인을 마셔도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와인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지만 마시지 않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잔의 다리를 천천히 돌리며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연인들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준혁의 가슴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자신에게도 한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시간을 스스로 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테라스의 분위기를 갑자기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그 음식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나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8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때 예뻤을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얼룩과 때가 묻어 색이 바래 보였습니다. 원피스의 레이스 장식은 여러 곳이 풀려 있었고 옷깃 부분은 손때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맨발의 발가락 사이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작은 발등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며칠째 감지 못한 듯 엉켜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겁먹은 듯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맑은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5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순수함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계산도 꾸밈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고픔이라는 본능적인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보안이 뭐 하는 거래? 정말 불쾌하네. 식사가 다 망쳤어. 준혁의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매니저를 부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보안 요원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검은 정장 사이로 무전기가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경련하듯 떨렸고 깡마른 팔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준혁의 접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스테이크에서 올라오는 김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준혁의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마치 둔탁한 망치로 가슴 한가운데를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고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아이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한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아이의 가느다란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큰 손이 아이의 팔에 닿기 직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잠깐, 준혁의 목소리가 테라스 전체를 울렸습니다. 평소 회의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오는 그런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낮지만 강렬한 음색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웨이터들의 발걸음이 멈췄고 포크를 들고 있던 손님들도 동작을 멈췄습니다. 와인을 따르던 소믈리에의 손도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67회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려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심장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이용하려는 마음도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배고픔과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투명함이 준혁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자신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매니저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하얀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보안 요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가 레스토랑의 품격을.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지만 준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 내 손님이야.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고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별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의자가 너무 커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리가 허공에서 살짝살짝 흔들렸고 아이는 균형을 잡으려고 의자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뭘 먹고 싶니?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명령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들에게 말할 때의 그 목소리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준혁의 스테이크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아이의 코를 자극했는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테라스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창백한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것만 먹어도 돼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 작은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안 돼. 새로 시켜줄게. 준혁이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20년 넘게 이 레스토랑에서 일한 웨이터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문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수첩을 꺼내며 펜을 든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어린이가 먹기 좋게 부드러운 스테이크로 하나 주세요. 미디엄으로 굽고 한 입 크기로 잘라서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크림 파스타, 따뜻한 수프도요. 채소 수프로 부탁합니다. 우유도 한 잔. 따뜻하게 데워서요. 준혁의 주문은 세심했습니다. 아이가 먹기 편하도록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시선은 계속 아이와 준혁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름이 뭐니? 준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박서윤이요. 아이의 대답은 작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예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몇 살이야? 8살이요. 서윤의 대답은 짧았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의젓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일찍 철이 들었을 거라고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의 냉정함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상처가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목소리를 더욱 낮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아파서 누워 계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얘기를 할 때마다 걱정이 앞섰던 모양입니다. 작은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많이 기침하시고 열도 나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서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다시 주먹을 쥐었고 고개가 더욱 숙여졌습니다. 준혁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8살이면 엄마에게 응석 부리며 놀기만 해야 할 나이인데 이 아이는 아픈 엄마를 걱정하며 굶주림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준혁의 질문에 서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아빠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았지만 엄마가 가끔 아빠 얘기를 할 때 우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아이의 얼굴에 떨어졌지만 그것이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윤의 작은 어깨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연민과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정성스럽게 조리된 스테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고기는 아주 부드럽게 한 입 크기로 잘라져 있었고 옆에는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크림 파스타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채소 수프는 따뜻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우유는 하얀 김을 내뿜으며 아이 앞에 놓였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그란 눈동자가 더욱 커지며 그 안에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포크를 들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포크를 붙잡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준혁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냅킨을 서윤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서윤의 목은 너무 가늘어서 냅킨이 2바퀴나 돌아갔습니다. 준혁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을 다루듯 세심하게 냅킨을 정리해줬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부드러운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서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한 입 한 입 정성스럽게 먹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천천히 맛보면서 먹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듯 포크를 입에 가져갈 때마다 잠시 멈춰 음식을 바라보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었던 감정, 누군가를 보살피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크림 파스타와 수프도 차례로 나왔습니다. 서윤은 모든 음식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접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우유잔도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작은 배가 불러온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배불러? 준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준혁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서 예의와 감사를 아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아마 아픈 엄마가 힘든 중에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 애쓴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혁은 지갑을 꺼내 현금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짜리 5장이었습니다. 서윤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택시 타고 집에 가렴. 그리고 엄마한테 약도 사드리고. 서윤의 눈이 또다시 커졌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괜찮아. 엄마 치료하는데 쓰렴. 준혁의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걱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무사히 집에 갈까? 엄마는 괜찮을까? 하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심해서 가렴. 그리고 준혁이 명함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박준혁 진성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서윤이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인사한 뒤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점점 멀어져 갔고 서윤은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은 서윤이 사라지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보내고 나니 더 외로워졌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식사는 다 마치셨습니까? 응, 계산해줘.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카드를 건넸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250평이 넘는 거대한 공간이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저 차가운 전시품들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냉기를 뿜어냈고 높은 천장은 텅 비어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빛 속에서도 준혁은 어둠을 느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넓은 집에 자신 혼자뿐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유독 한 사진만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뒤집어 놓았던 사진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아파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다시 세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액자의 차가운 유리를 더듬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28살의 박재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똑바로 선 어깨,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재민은 대학교 졸업식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학사복을 입고 학사모를 쓴 채 졸업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재민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준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아들의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사랑보다 가문을 우선시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기억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서재에서 재민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을밤이었고 창밖으로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준혁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데 축복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대가 어떤 집안 딸이냐? 준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미 목소리부터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재민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의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진성그룹 후계자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고 사업적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두려워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혼자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며칠 전 비서에게서 신상조사서를 받아본 상태였습니다. 정수진 23살.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 카페 아르바이트, 과외 교사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아. 준혁의 차가운 판단이었습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 사업가의 판단이었습니다. 진성그룹과 어울리는 며느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딸이나 적어도 명문가 출신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집안이 뭐가 중요합니까? 수지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 넌 누구냐? 진성그룹의 후계자다. 내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준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고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달랐습니다. 정수진을 만난 후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밝아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재민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재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겼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다 그런 거다. 준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수진과 결혼할 겁니다.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나 하니? 준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재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박재민입니다. 진성그룹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박재민이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진을 사랑하는 한 남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이 집을 나가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준혁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분노와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하실 겁니다. 재민이 돌아서며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 준혁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재민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가방 하나만 들고 이 집을 떠났습니다. 준혁은 창문으로 아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쫓아가서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집과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현실을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밖에서 고생하면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는 걸 깨달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준혁은 비서를 통해 몇 번 아들의 행방을 알아보려 했지만 재민은 철저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준혁은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립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재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비서 이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이 과장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민이가 왜?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이 과장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어? 다쳤어? 병원은 어디야?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현장에서. 이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액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재민은 배달 대행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미끄러져 대형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진성그룹 후계자였던 아들이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니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재민이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9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사이 아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던 것입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 준혁이 무너지며 울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그였는데 그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준혁은 재민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소식을 들어서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난 후였고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해도 갈 수 있었을까요? 9년간 연락 한 번 안 한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날 면목이 있었을까요? 준혁은 혼자 재민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화려한 가문묘가 아니라 평범한 공원묘지에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고집을 부려서. 아빠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준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다 부질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한 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지금 서재에 앉아 재민의 사진을 바라보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아이 서윤이가 혹시 재민의 딸은 아닐까? 나이도 비슷하고 성도 같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재민의 딸이라면? 자신의 손녀라면? 새벽 5시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재민 생각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비서 이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급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장,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와. 중요한 일이 있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 새벽 5시인데. 알아. 그래도 와. 지금 당장.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이 과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25년간 준혁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새벽에 호출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온 듯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서윤이라는 아이를 찾아봐.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윤이요? 8살 여자아이고 어머니는 정수진. 서초구 방배동 쪽에 살고 있을 거야. 준혁이 어젯밤 서윤에게서 들은 정보를 모두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것.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자세히 조사해. 특히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과장이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올지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제발, 제발 서윤이가 재민의 딸이기를,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기를 준혁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전 10시 준혁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과장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 초가 1분처럼 느껴졌고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 잔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커피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아뒀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난 서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둘 사이에 닮은 점이 있었을까요? 서윤의 눈빛이 재민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그 눈빛 말입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이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 과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장 와. 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0분 후 이 과장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은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쉽게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손녀가 아니라면 어떡하죠? 그 실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제가 보고 드릴까요?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과장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윤, 2017년 5월 22일생, 현재 8살입니다. 준혁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방배동 125-47 지하입니다. 이 과장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정수진은 31살입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31살이면 재민과 동갑이었을 것입니다. 재민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31살이었을 테니까요. 현재 폐렴으로 투병 중입니다. 상태가 심각한 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준혁이 물었습니다. 현재는 무직입니다. 이전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서점 직원, 카페 아르바이트, 과외교사 등을 했지만 몸이 아파 작년부터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니. 아버지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재민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준혁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이 과장이 놀라며 준혁을 부축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물 좀 드릴까요? 이 과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 박재민 씨는 2022년 8월 17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과장의 말이 끝나자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서윤이가 내 손녀였어.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자신에게 음식을 나눠달라고 했던 그 작은 아이가 바로 자신의 친손녀였다니. 재민의 딸이었다니.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제 그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 음식을 구걸했을 때 그게 바로 자신의 친손녀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재민과 수진의 결혼 날짜를 확인해봐. 준혁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이 과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확인했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혼인신고되어 있습니다. 서윤 양이 태어나기 약 5개월 전이네요. 준혁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재민이 집을 나간 게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결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결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서윤의 성장 과정은? 준혁이 물었습니다. 손녀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출생신고는 정상적으로 됐고 예방접종 기록도 있습니다. 5살 때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닌 기록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6개월 정도 쉬었다가 작년부터 지역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과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정수진 씨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준혁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니. 배를 고르며 추위에 떨며 아픈 엄마를 걱정하며 살아왔다니. 유치원 선생님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손녀가 어떤 아이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 말로는 매우 착하고 조용한 아이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다만 점심 도시락을 자주 안 싸오고 옷도 낡은 것을 입어서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장의 말에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8살 아이가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니. 수진 씨의 병 상태는 폐렴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기침이 심하고 고열이 계속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간단한 약만 처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장의 설명에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과장, 지금 당장 병원을 예약해. 수진 씨를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연락해. 호흡기내과 최고 교수한테 진료 예약하고 오늘 당장 가능하게 해.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준혁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가겠어. 하지만 회장님, 갑자기 나타나시면 수진 씨가 놀라지 않을까요? 이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9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어쩌면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준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9년 동안 뭘 했는지 수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민을 집에서 쫓아낸 것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일단 익명으로 도움을 주자.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되 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말고. 준혁이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내가 직접 만나야 해. 수진에게 사과하고 서윤을 돌봐야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그 집 상태는 어떻습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반지하입니다. 습기가 많고 채광도 좋지 않습니다. 월세는 50만 원인데 밀린 게 석 달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과장의 말에 준혁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밀린 월세 다 갚아줘. 그리고 앞으로 6개월치도 미리 내줘. 집주인한테는 회사 직원 명의로 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해. 통장으로 입금하되 복지재단 명의로 해. 준혁이 차근차근 지시했습니다. 손녀와 며느리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이 과장이 모든 내용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따님, 아니 서윤 양의 사진은 필요하십니까?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진? 있어?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사진, 소풍 가서 도시락 먹는 사진, 그림 그리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서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웃는 손녀의 모습에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과장, 이 사진들 다 인화해줘. 액자에 넣어서. 알겠습니다. 준혁은 특히 한 사진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서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집중해서 크레파스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표정이 어린 시절 재민을 닮았습니다. 재민아, 내 딸이 정말 예쁘게 컸구나. 준혁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았어.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도 몰랐어.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과장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준혁을 보좌했지만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항상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과장, 준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 재민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윤 양과 수진 씨를 잘 돌보시면 됩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지. 재민에게 못다한 사랑을 서윤에게 주고 싶어. 준혁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과장, 오늘부터 서윤이와 수진 씨에 관련된 일은 최우선으로 처리해.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일은 극비로 해. 아무도 모르게. 물론입니다. 이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다시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봤습니다. 손녀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지만 이렇게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병원 예약은 오늘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호흡기내과 김 교수님께서 직접 진료하신다고 합니다. 이 과장이 전화 통화를 마치고 보고했습니다. 좋아. 그럼 수진 씨한테 어떻게 연락하지? 복지재단 상담사 명의로 전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의료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 그렇게 해. 지금 당장 연락해. 준혁이 지시했습니다. 이 과장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을까요? 병원에 가겠다고 할까요? 10분 후 이 과장이 전화를 끝내고 보고했습니다. 수진 씨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셨지만 무료 지원이라고 하니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오후 4시에 병원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이네. 서윤은 유치원에 있다가 오후에 함께 온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서윤을 볼 수 있다니. 이제는 그저 착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손녀라는 걸 알고 보는 것이니 감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과장, 나도 병원에 갈 거야. 하지만 회장님 들키시면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내 손녀를, 내 며느리를. 준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관 귀빈실에 대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는 들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준혁과 이 과장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가는 내내 준혁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곧 며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재민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자를 드디어 보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해 별관 귀빈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본관 입구가 보였습니다. 준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후 3시 50분 택시 한 대가 병원 입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마른 몸에 창백한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그 옆으로 작은 여자아이가 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정수진입니다. 재민의 아내이자 서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입니다. 준혁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이 왜 그 여자를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재민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을 만났어.
준혁이 창문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혁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저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재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며칠 후 정수진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기침을 하다가 간신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기침 때문에 목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정수진 씨 댁 맞으십니까? 희망나눔 복지재단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수진은 복지재단이라는 말에 조금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희 재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씨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네, 저를요?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행운이 자신에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익명의 후원자분께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서울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요? 이게 꿈이 아니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오시면 김 교수님께서 직접 진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하지만 의문을 가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서윤아, 엄마 병원 간다. 유치원 끝나고 같이 가자. 수진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엄마가 드디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병원 가요? 응, 어떤 착한 분이 도와주신대. 혹시 그 할아버지일까? 서윤이 며칠 전 만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라베니르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 착한 할아버지 말입니다. 무슨 할아버지? 저번에 청담동에서 만난 할아버지요. 맛있는 거 사주신. 수지는 서윤이 며칠 전 누군가에게 음식을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서윤이 그분이 정말 착한 분이었다고 계속 말해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건 아닐 거야. 그냥 우연히 좋은 분을 만난 거겠지.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도와줄 리 없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 수진과 서윤은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기침을 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윤이 엄마의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우리 서윤이가 있어서 엄마 힘이 나.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병원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기내과 김 교수가 나왔습니다. 정수진 씨?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과 서윤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교수는 친절하게 수진을 진료했습니다.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들어보고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달 정도 됐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받은 약만 조금.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일단 엑스레이랑 피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폐렴이 꽤 진행된 것 같은데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서윤은 대기실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작은 손을 꽉 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별관 귀빈실에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진이 기침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과장, 진료는 잘 진행되고 있어? 네, 김 교수님께서 직접 진료하고 계십니다.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합니다. 상태가 어때? 폐렴이 심각한 편이라고 합니다. 바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입원시켜. 특실로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정수진 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렴이 양쪽 폐에 다 퍼져 있고 염증 수치도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입원이요? 그런데 저는 돈이. 걱정하지 마세요. 후원자분께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 교수가 안심시켰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병원 특실에 입원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이런 좋은 병실에 입원해 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윤은 엄마 옆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서윤을 위해 침대를 하나 더 준비해 줬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서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병원에 왔습니다. 여전히 별관 귀빈실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이 과장, 밤새 어땠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항생제 치료가 잘 들고 있다고 하네요. 다행이네.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침이 줄어들었고 열도 내렸습니다.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유치원을 마치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 옆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서윤아,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 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림 그리기 했어요. 엄마 그렸어요. 서윤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엄마 그림이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정말 잘 그렸네. 수진이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그때 수진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희망나눔 복지재단에서 생활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수진이 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자 수진은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약만 잘 먹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수진은 간호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았어요. 건강하세요. 서윤이도 잘 키우시고요. 간호사들이 따뜻하게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수진과 서윤이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준혁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것이 보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 과장, 집은 어때?
밀린 월세는 다 처리했고 6개월치도 미리 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도 채워놨습니다. 잘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며 준혁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직접 만나러 갈게.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준혁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서윤의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준혁은 홀로 유치원 정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서윤이 유치원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녀라는 걸 알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떨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유치원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서윤이 보였습니다. 노란 가방을 메고 있는 작은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서윤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준혁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발로 뛰어오는 모습에 준혁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굽혀 서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윤아, 오랜만이야.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제 다 나았어요. 서윤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준혁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서윤의 말에 준혁이 놀랐습니다.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서윤의 순수한 말에 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윤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준혁은 서윤에게 딸기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서윤은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가족이 있어요? 서윤의 순수한 질문에 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엄마만 있어요. 서윤의 말에 준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민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분이셨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가셨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셨어요. 엄마랑 저를 많이 사랑했대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민이 정말 좋은 아버지였구나.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아빠가 정말 좋은 분이셨나 보구나. 할아버지, 왜 울어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준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서윤의 말에 준혁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할아버지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수진을 만나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도 그랬으면 좋겠어. 준혁이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은 자주 서윤을 만났습니다. 유치원이 끝나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놀이터에 갔습니다. 서윤이 그네를 타는 모습을 준혁은 지켜봤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환하게 웃는 얼굴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할아버지, 밀어주세요. 알았어. 준혁이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서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준혁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서점에 갔습니다. 서윤이 그림책을 고르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예뻐요. 서윤이 동화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표지에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사줄게. 준혁이 책을 사주었습니다. 서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읽어드릴래요? 그래,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매번 서윤과 헤어질 때마다 준혁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서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윤은 준혁을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 유치원에서 발표회 해요. 오실 수 있어요? 서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발표회에 가면 수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며느리를 직접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고 싶지만 내일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서윤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다음에는 꼭 갈게. 괜찮아요. 할아버지 바쁘신 거 알아요. 서윤이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준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실망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수진을 만나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윤의 발표회에 가기로, 그리고 그곳에서 수진을 만나기로. 9년 만에 재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혁은 서윤의 유치원 발표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윤을 위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으로 만든 예쁜 꽃다발이었습니다. 발표회장 입구에서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수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9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발표회장 안에는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윤을 찾았습니다. 무대 한쪽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리본을 단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수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준혁은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 준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발표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도 서둘러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신 겁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내 말을 들어봐.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9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시려는 겁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9년간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민을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재민이 그런 힘든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수진의 외침에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겁니까? 재민은 돌아오지 않아요. 영원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재민이 죽고 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수진, 서윤이가 밥을 굶을 때도 제가 아파 쓰러질 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절규가 담겼습니다.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찾았어.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엄마를 찾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왜 울어요? 서윤이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준혁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정말 오셨어요. 서윤은 준혁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준혁은 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서윤아.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착한 할아버지세요. 서윤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윤이 말하던 할아버지가 시아버지였다니. 서윤아, 이리 와. 수진이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왜요? 할아버지인데요. 서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서윤과 눈을 맞췄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사실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의 진짜 할아버지야. 내 아빠의 아빠란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정말이요? 그래, 정말이야. 서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와, 저 진짜 할아버지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달랐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 지금 당장.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왜요? 이분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야. 수진이 서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엄마가 할아버지를 싫어하는지. 수진, 제발 내 말을 들어봐.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재민을 잃은 게 내 잘못이라는 것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윤만큼은, 내 손녀만큼은 지키고 싶어. 제발 기회를 줘. 수진이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요? 재민한테는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수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재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예요. 수진의 마지막 말이 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윤이 뒤돌아보며 울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모습이 준혁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진과 서윤이 멀어져 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미안해. 아빠가 또 실패했어.
준혁의 혼잣말이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수진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서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재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상이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울면서 손을 흔들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수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준혁은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는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까요? 수진에게 첫 줄을 쓰고 한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서 썼습니다. 9년 전 내가 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내 고집과 편견 때문에 재민을 잃었고 당신과 서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까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나도 재민을 사랑했습니다. 내 방식이 틀렸을 뿐이었어요.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재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 왜 먼저 사과하지 못했을까? 매일 후회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을 보며 재민을 떠올립니다. 그 아이는 재민을 닮아 착하고 순수합니다. 내가 재민에게 못다한 사랑을 서윤에게 주고 싶습니다. 편지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물러서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박준혁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과장, 이 편지를 수진 씨에게 전해줘. 직접 손에 쥐어줘. 다음 날, 이 과장은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진 씨,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경계하는 표로 이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신데요?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장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읽어만 보시라도 좋습니다. 이 과장이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요? 아무도 아니야. 수진은 부엌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후회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9년간 쌓였던 분노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재민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재민은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도 날 사랑하셨어.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재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무슨 소리야? 그런 말하지 마. 수진이 재민의 손을 꽉 잡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야. 들어야 해. 만약 그렇게 되면 서윤이가 할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생기면 거부하지 마. 서윤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할 거야. 재민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재민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용서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기회를 줘야 할까?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서윤아, 할아버지 정말 착하세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왜 안 돼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재민을 위해서 그리고 서윤을 위해서 기회를 주기로. 다음 날 수지는 병원으로 전화했습니다. 준혁이 자주 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전화 좀 연결해 주세요. 얼마 후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시아버님, 저 수진입니다.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 3시에 병원 정원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만나주는 거야? 네.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병원 정원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서윤이 가장 먼저 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 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서윤아, 보고 싶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수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정말 미안합니다. 9년 전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방식이 틀렸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수진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민은 끝까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서윤이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회를 주는 거야? 서윤을 위해서요. 그리고 재민을 위해서도요. 서윤이 두 어른 사이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재민아, 고맙다.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의 펜트하우스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진과 서윤은 한 달 전부터 준혁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서윤이 준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깨웠구나.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가 1등 하겠네. 준혁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수진이 요리하는 걸 도와줄까?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됐고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과 수진도 따라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윤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친구가 우리 집 엄청 크다고 부러워했어요. 그래?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진짜 좋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준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준혁이 직접 운전해서 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그림 그리기 대회 끝나고 데리러 와주세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올게. 서윤이 유치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윤의 유치원 행사는 절대 빠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혁은 회의를 일찍 마치고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를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원 강당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도 그중 한 명이 되어 앉았습니다. 서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선생님이 서윤의 그림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서윤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 별이 재민이겠죠. 1등은 박서윤 어린이입니다. 선생님의 발표에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도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빠도 그렸어요. 하늘의 별이 아빠예요. 그래, 할아버지도 봤어. 아빠도 서윤이 그림 보고 기뻐하실 거야. 아빠가 우리 보고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빠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1등 했어요. 서윤이 달려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와, 우리 서윤이가 정말 잘 그렸네. 수진이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놀이공원 갈까? 진짜요? 와. 서윤이 신나서 소파에서 뛰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너무 서윤한테만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준혁의 말에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을 재운 후 준혁과 수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저희를 받아주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잘해주셔서요. 내가 더 고마워. 나에게 가족을 돌려줘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이 있었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걸. 그래, 재민이도 기뻐하겠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재민을 생각하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아? 내가 국문학을 전공했다며. 일요? 응. 우리 그룹 계열 출판사에서 편집자를 찾고 있어.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제가 돌볼게. 걱정하지 마. 준혁이 안심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진은 출판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준혁은 서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회사 일도 조정해서 서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는 안 가요? 응,
오늘은 할아버지가 서윤이랑 놀아줄 거야. 와,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탔습니다. 준혁은 오랜만에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 돌아오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하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랑 공원 갔는데요. 할아버지가 그네를 엄청 높이 밀어줬어요. 아버님, 괜찮으셨어요? 물론이지. 우리 서윤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준혁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재민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잘하고 있지? 서윤이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 수진도 행복해 보여. 고맙다, 아들아.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특별한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서윤아, 제주도 가고 싶니? 제주도요? 바다 있는 곳이요? 응, 맞아.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 가고 싶어요. 서윤이 환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윤은 비행기를 처음 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구름이 엄청 가까워요. 창밖을 보며 신기해하는 서윤의 모습에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해변으로 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와, 바다다. 서윤이 모래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과 준혁도 뒤따라갔습니다. 수진, 오랜만에 바다 보니 어때? 좋아요.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모래를 쌓고 조개 껍데기로 장식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봐요. 우리 집 만들었어요. 서윤이 자랑스럽게 모래성을 가리켰습니다. 모래성에는 방이 3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방, 엄마 방, 서윤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에는 아빠가 있어요. 서윤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은 아빠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우리 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네, 아빠도 웃고 계실 거예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생선 요리와 전복죽이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많이 먹어. 우리 서윤이 건강하게 자라야지.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여행은 꿈도 못 꿨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어.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재민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 하지만 재민이는 우리와 함께 있어. 서윤이 안에, 우리 마음속에. 준혁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흘간의 여행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새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승마도 하고 박물관도 갔고 감귤도 땄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날 서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우리 가족 최고예요. 준혁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준혁과 수진이 함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윤은 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초등학생 됐어요. 우리 서윤이가 정말 컸네. 준혁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입학식에서 서윤은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윤이에요. 엄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준혁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 세 사람은 재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서윤이에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함께 왔어요. 서윤이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준혁이 무릎을 꿇고 재민에게 절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늦게나마 왔다. 서윤이 잘 키우고 있어. 수진도 행복해 보여.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좋은 딸과 아내를 남겨줘서. 수진도 함께 절하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재민아,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 아버님이 서윤을 정말 사랑하셔. 안심해. 묘지를 떠나오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보고 웃으신 것 같아요. 그래, 아빠도 우리가 행복한 거 보시고 기뻐하실 거야. 준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준혁은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님, 좋은 생각이세요. 수진이 지지했습니다. 서윤이를 보며 깨달았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재단 이름은 재민희망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준혁은 연설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들 박재민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생전 가졌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빠의 이름이 들리자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께서 아빠를 기억하려고 만드신 거야. 겨울방학이 되자 준혁은 서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음악실에 새 피아노를 들여놓았습니다. 서윤아, 피아노 배우고 싶니? 네, 배우고 싶어요. 매일 오후 1시간씩 선생님이 와서 레슨을 해줬습니다. 서윤은 금방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은 간단한 곡을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준혁과 수진 앞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들어보세요. 서윤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어, 서윤아. 연주가 끝나자 준혁과 수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서윤이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재민아, 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이에요. 서윤이 창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봄날 아침 식탁에서 아침을 먹으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가 있어요. 오, 그래. 우리 서윤이는 뭐가 되고 싶은데? 준혁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저요, 할아버지처럼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될래요. 어떤 좋은 일?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준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니.
우리 서윤이가 정말 착하게 자랐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아빠를 닮아서 마음이 따뜻해. 엄마, 아빠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는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하셨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지. 수진이 재민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 재민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준혁도 덧붙였습니다. 아빠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서윤의 말에 준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준혁의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진? 서윤아? 준혁이 불렀습니다.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진과 서윤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일이잖아요. 깜짝 파티예요. 서윤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케이크 촛불을 켰습니다. 70개의 촛불이 밝게 빛났습니다.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할아버지. 준혁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기를, 서윤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재민아, 내가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촛불을 끄자 서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서윤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접 만든 카드였습니다. 준혁이 카드를 열어봤습니다. 서윤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서윤 올림.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세요, 할아버지? 기뻐서 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수진도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액자 안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항상 곁에 두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 준혁이 액자를 꽉 안았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서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뤄진대. 에이, 알려주세요. 그럼 살짝만.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랐어.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말 세 사람은 다시 재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꽃과 과일을 준비해 갔습니다. 아빠, 서윤이에요. 할아버지 생일이었어요. 깜짝 파티 해드렸어요. 서윤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준혁이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재민아, 아빠 70살이 됐다.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가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 내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아빠가 내 목까지 서윤이를 사랑할게. 수진도 말했습니다. 재민아, 우리 정말 행복해. 아버님도 서윤이도 건강해. 내가 바라던 대로 우리 가족이 됐어. 서윤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늘에서도 행복하세요.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 말했습니다. 수진, 서윤아,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정말 고마워. 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인생에 의미를 줘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할아버지, 저희도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감사할 필요 없어요. 서윤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구나. 바로 가족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야.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절망에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이, 서윤의 웃음이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서윤은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에게 둘러싸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잘하고 있지? 내 딸을 정말 잘 키우고 있어. 수진도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고맙다, 아들아. 내가 이 가족을 만들어줘서.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재민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베니르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준혁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수지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으며, 서윤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재민도 웃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